오늘은 저희가 조성해 놓은 습지 학습장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평소에 스킨스물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 기회에 잘 보고 듣고 많이 배워가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홍선희 선생님, 출발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 습지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지금 조성한 걸로 제가 들었고, 하지만 아마 여기에 처음에 이제 조성을 할 때 식재를 한 종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식재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여기로 도입된 그런 식물들도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 근처에 뭐 대규모의 이런 민물로 되어 있는 습지가 있지 않죠. 요 근처에. 근데도 어떻게 알고 왔는지 식물들이 여기에 모여들었을 겁니다. 보통은 새들이 많이 옮겨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새들이 아마 방문을 하게 될 거고, 방문했던 새들의 다리라던가 깃털이나 이런 데 묻어있던 씨앗이 다른 곳으로 보통 이주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여기 아마 들어온 식물들도 있을 겁니다. 새로. 물새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물을 먹을 공간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 공간들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지 자체는 조성을 해 놓는다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지역에서. 네. 그래서 이런 공간이 더군다나 아주 작은 분봉도 아니고 약간 가능하면 만든다면 크게 만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렇게 어느 정도 하나의 공간이 커져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구성비가 흔히 얘기하는 밸런스가 맞게 만들어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적어도 생으로라도 되게 길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 크기면 충분히 이 지역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못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한번 보시면 이 워터코인은 아마 갖다가 식재를 하신 걸 텐데, 예전에 어느 정도 규모로 식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작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요거는 엄청나게 번지고 있고, 번지는 양상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이 워터코인으로 싹 다 덮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저 안쪽에 원래 우리나라 식물인 뭐 무록잠이라던가 물달개비가 있다면 물달개비라던가 아니면 노랑어리 연꽃이라던가 이런 거 이파리를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연적으로 마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식식자들에 의한 공격을 받아서 지금 이파리의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워터코인은 잎의 데미지가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한테 먹이원이 전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단순하게 녹색의 지옥일 뿐이에요. 이런 식물들이 있으면 개방수면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개방수면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수온을 높일 수 있어요. 수온이 높아져야지만 안에 살고 있는 어떤 곤충들의 애벌레라던가 혹은 수생하고 있는 곤충들이 적절한 개체수나 종수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늘을 만들어버리면 수온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활동도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양분이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죠. 일부 나방 종류의 애벌레인데요. 여기서 자라고 있는 지금 어리연꽃, 흰색 어리연꽃하고 노란색으로 피고 있는 노란 어리연꽃하고 두 종류의 식물을 가야하는 그 나방 종류의 애벌레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단달 모양으로 코팅을 하고 이걸로 자기 집을 만들고요. 그 집 안에서 합식을 해요. 아, 얘네가 지금 다 코팅된 애들인 다 거예요? 코팅된 애들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도 걸려 있고. 네, 얘들 엄청 잘 써먹고 있는 거네요. 네. 저기 지금 조금 진한 노란색으로 있는 거 있죠. 저게 원래 우리나라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어리연꽃이고, 저 어리연꽃이 펠타카예요. 저게 펠타카인데, 저 종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미국의 호수랑, 그 다음에 미시시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얘네들을 가해하는 곤충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곰팡이병이 한 번에 쫙 발병을 하면 싹 없어져요, 얘네들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컨트롤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미국에는 이 식물만 갔지, 이 곤충은 같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 수면을 한번 덮고 나면, 예, 얘를 컨트롤할 애가 없기 때문에, 조절자가 없는 거네요. 네, 조절자가 없어서, 거기서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지금 우리나라랑 협력해가지고, 그 미국에다가 여기서 지금 자라고 있는 곤충 천적을 미국으로 도입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 지금 꼬물거리는 애들, 아까 그 나방 네, 그 예, 얘네들입니다. 예, 지금 많이 자르고 있는 커가지고 거예요. 나온 건가요? 아니요, 아, 자르고 있는 지금 거라고? 자르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거 가까이서 찍으실래요? 벌레가 자르는데. 응. 네, 이 벌레가 지금 저기서 자르고 있는 모습. 반달 모양으로 접기에서 자르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 조기도 다 네. 수면에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게, 네, 지금 다 어디 가서 찾아서 좀 있으면 다 자를 거예요. 여기도 많이.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좀 생각해보면 이게 검정말인데, 이 검정말도 우리나라에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암수 딴 그루가 있고, 암수 한 그루로 피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똑같이 하이드릴라 속의 식물인데, 이 하이드릴라가 우리나라, 일본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까지 되게 넓은 분포역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 이게 두 가지 타입이 그 암수 딴구루인 것과 암수 한 그루인 것들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다 미국 쪽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외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자라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우리나라의 오리진인지를 잘 몰라요. 이런 걸 조사하기 전에 이 어항 저거 하는 분들 있죠.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이 어항을 저기 하기 위해서 수초로 들여온 식물들이 또 있어요. 암수 한 그루인 게 아니고 암수 딴 그루인 것들은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암수 딴 그루인 것들이 훨씬 더 왕성하게 많이 자라고 있고, 호수나 이런 데. 그리고 거의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암수 딴 그루인 것들은 드물게 나타나지만 데미지가 되게 많고, 얘네들을 가해하는 파리 종류가 있고요. 요 파리가 요 줄기 안에다가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섭식을 하고 번데기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툭 끊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이 천적이 있는 암수 딴구루인 게 우리나라 원산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금은 되게 귀해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아마도 꽃이 지금 아직 없어서 확실히 확인은 안 되는데, 경험상으로는 암수 딴구루. 그리고 붕어마름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있지만, 이것도 지금 아주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믹스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채집하는 데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도대체 어떤 게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건지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검정말이라던가 이 붕어마름 같은 경우는 물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물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뿌리는 땅속에 박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침수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흰 어리언꽃 같은 경우는 땅속에 뿌리를 박고 있어요. 대신 이파리가 물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 물에 떠 있어요. 부엽 식물이라고 해요. 반면에 여기 보이는 지금 개구리밥 있죠? 네, 개구리밥 같은 경우는 땅에 뿌리를 박고 있지 않지만 잎은 물에 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부유식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무록잠이라던가 저기 보이는 부처꽃, 털부처꽃 같은 경우는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있죠. 그 다음에 잎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물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수식물 혹은 침수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네. 이렇게 부엽식물 특히나 저 지금 치료는 네. 어떤 사람은 부엽식물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수식물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련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물에 떠 있는 애들. 공간만 있다 그러면 물에 뜨는 게 맞아요. 근데 밀집도가 너무 높거나 갑자기 수위가 떨어져 버린 경우에는 침수식물처럼, 정수식물처럼 이제 자라게 되기는 해요. 특히 이 식물들 중에서 가장 생산력이 좋은 거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털부처꽃 있죠? 얘네들의 바이오매스가 지금 가장 많죠. 그래서 보통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 중에서 그 생산력이 가장 높은 식물들을 뽑아보라고 그러면 보통은 다 이런 정수식물. 물은 충분해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또 양분도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햇빛은 또 고추 서면서 많은 양의 햇빛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게 벼죠. 벼가 이제 대표적인 정수식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 갈대, 혹은 줄이요. 그 다음에 구들, 뭐 이런 식물들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가장 많은 식물들 중에 하나예요. 물속에 뿌리를 박고 살 수 있는 식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보통 가운데 줄기가 비어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 연꽃 있죠? 연꽃 같이 요 꽃봉오리 있는 데서부터 연 뿌리까지, 연근까지 구멍이 쫙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살아있는 뿌리는 살아있는 세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해야 돼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산소를 잎에서부터 지상에 있는 줄기부터 뿌리까지 내려줄 수 있는 이 공기기관이 발달을 해야 돼요. 그게 있는 식물들만 여기 물에서 살 수 있는 식물들. 아, 그러면 선생님, 다른 지금, 이렇게 지금 정수식물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수생식물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수식물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수련의 단면을 보아도 네. 구멍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물 속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 식물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속에 뿌리를 네네. 받고 있는 식물. 그렇다면 그게 없는 식물은 여기 이런 이런 정도? 부유식물 같은 경우는 요 바로 위에 네. 이제 그런 분리되어 있는 기관이 없어요. 관다발이 없어요. 부유식물들 중에서는 이거는 요 개구리밥은. 근데 부유식물 중에서 불의옥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관다발이 있고요. 네, 예. 맞아요. 근데 걔네들은 물에 뜨기 위해서 공기주머니라는 걸 갖고 있고 그게 또 뿌리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 물옥잠하고요. 물달개비하고 좀 구분이 어렵죠.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물옥잠은 잎이 있으면 이 위로 꽃대가 올라와요. 삐죽하게. 그리고 물달개비 같은 경우는 꽃이 요 밑에 달려요. 아래쪽에.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꽃이 안 보이는데 뒤져보면 안에 꽃이 보여요. 그래서 간단하게 꽃이 폈을 때는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어렸을 때는 똑같이 잎이 이렇게까지 발달하지 않고 조금 삐죽하게, 그러니까 생긴 걸로 보면 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요. 이 귀가 발달을 안 하고. 둘 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이렇게 심장형으로 좀 둥근 모양으로 발달하는 게 물옥잠이고, 물달개비 같은 경우는 다 커도 조금 덜 둥글어요. 조금 더 뾰족해요. 네. 그래서 그걸로도 이파리는 좀 구분이 가능하고, 이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꽃밥 있거든요. 꽃밥. 이 부분에 암술 머리가 있고요. 암술 머리 이 부분이 있는데, 요게 요 꽃은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죠? 네. 그 위쪽 꽃은 왼쪽에 있죠. 자, 얘도 왼쪽에 있고 아마 여기 다시 피는 꽃은 아마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벌이 와서 여기서 꿀을 빨아요. 꿀을 빨고 꽃가루를 오른쪽 다리에 묻힐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꽃에 가요. 갔을 때는 꽃가루가 오른쪽 다리에 붙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암술머리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달린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꽃가루가 여기에 오른쪽 다리에 묻었으면 그 다음 꽃에는 암술머리가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 앵무새깃 같은 경우는 이거 외래종이거든요. 외래종인데 제가 보면 요 마디에서 하나의 마디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죠. 예, 요게 앵무새깃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물수세미 같은 경우는 여기에 4개씩 달려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얘도 5개 달리고 뭐 혹은 7개 달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6개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달립니다. 앵무새깃은. 그리고 물수세미 같은 경우는 4개가 달리는 게 기본.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침수식물 밀리오필름 속이 요게 이제 보시면 붕어마리. 예, 붕어마름이네요. 이거 붕어마름이고 요게 아까 말한 검정말. 예, 검정말이고요. 요거는 지금 여기 돼지풀이 꽤 많은데요. 이 둘레길 지금 초입부터 지금 쭉 오면서 봤더니 계속 지금 요게 보이긴 하는데 자, 이거는 생태 교란종 제거 대상종인 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학계에서는 이 돼지풀을 이제 생태 교란종을 계속 지정을 할 건지 해제할 건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돼지풀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딱정벌레류가 하나 있죠. 이게 돼지풀 잎벌레라고 하는 곤충인데 돼지풀하고 같이 들어온 외래 곤충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돼지풀을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먹이의 선호도에 있어서 돼지풀 1순위, 그 다음에 단풍잎 돼지풀 2순위, 그 다음에 뭐 해바라기라던가 독고마리 이런 게 3순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알이 있어요. 요게 알이고, 네, 좀 요게 꽃잎인데, 예, 요게 이제 알이고, 요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면 이게 애벌레에서 지금 막 고치가 되려고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애벌레예요. 아직까지는. 요 애벌레가 보통은 이거를 다 이렇게 뜯어먹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이렇게 고치 만들고 고치에서 한 보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성충이 됩니다. 성충이 되면 거의 먹지는 않고 알만 낳고 이제 다시 죽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어딜 가도 돼지풀에 이 돼지풀 잎벌레가 워낙에 많이 붙어서 얘네들을 가해를 하고 있고요. 조절자가 생긴 개념이죠. 외래종이 들어왔지만 다른 외래종이지만 조절자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 좀 이렇게 좀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생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어떤 우점을 한다던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정 해제를 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잘 먹으면 이렇게 가해가 돼요. 이 정도로 이파리가 완전히, 가해가 돼서, 뭐, 이 정도 되면 꽃을 피우기 거의 힘들어요. 특히 요즘 안쪽에 보면, 어쨌든 이것도 연한 게 맛있기 때문에 애벌레들이 여기 오글오글 모여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애벌레가 엄청 많죠. 여기서 다 지금 섭식 활동하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고치 만들 겁니다. 네. 요 지금 이렇게 요런 데 있죠. 이렇게 껍데기 까진데 이게 뭐냐면 참새가 요 깍지벌레 잡아먹으려고 쪼은 거예요. 네, 그럼 요런 자리가 있으면 깍지벌레가 거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있네. 숲에 하얗게. 네, 그거 다 깍지벌레 아니에요? 하얗게 생겼을 때. 이렇게 된 네, 그 비용도 이쪽에 엄청 많은 거네. 네. 요게 이제 깍지벌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빨 저거 할 때 스케일링이라고 그러죠. 그 스케일. 이렇게 이런 피막에 어떤 저기가 쓰여진다고 해서 그 스케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도 많네요. 여기 이렇게. 참새가 먹어요. 참새가 먹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자국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작위로 3개 뜯은 건데, 네, 뜯은 거에서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모든 개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이제 갈대에서 흡집을 합니다.
흙집을 하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고, 여기서 나오게 되면 크라울러라고 하는 기어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레, 그러니까 곤충이에요, 이것도. 걔가 기어 올라가서 요런 집을 만드는 겁니다. 집을 만들고 이 안에서 이제 자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쪽 가면, 미국 쪽 가면 어마어마해요. 이거 하나마다 100몇십 개까지 발견이 됩니다. 이게 가면 다 이렇게 좀 있죠. 요거 가져가서 지퍼백에다가 살살 긁어서 이거 집어 넣어 놓으면요, 거기서 존벌 나올 거예요. 존벌도 거의 다 감염이 돼 있을 겁니다. 얘는 지금 그러면은 그 깍지벌레 그 번데기 같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성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이제 성충이에요. 성충. 네네. 성충이고, 이런 스케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알도 낳고, 여기 먹이 활동도 하고 그래요. 저거예요. 스펀지 같은 격벽으로 되어 있는 쪽이라서, 여기 다 챔버들입니다. 공기 챔버 같이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이 부들이 갖고 있는 파이버가 되게 고품질 파이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들 가지고 재지 원료로 씁니다. 저기. 재지 중에서도 우리 흔히 쓰는 A4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고급 종이 만드는데 보통 요 부들을 쓰거든요. 그 부들이 아까 말한 정수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들은 생산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바이오 에탄올 있죠. 네, 네. 이 바이오 에탄올 만들 때 그런 옥수수나 거구나. 네. 뭐 유채나 뭐 이런 거 갖고 만들어 버리면 사람 먹는 거랑 겹치기 때문에 그 식량 윤리가 좀 걸려요.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갖고 연료를 만드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 윤리에서 좀 자유로워요. 먹을 게 아닌데 여기서 에탄올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그 바이오매스를 만드는 애들은 어떤 균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통해서 발효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코올을 뽑아내는 그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가 부들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여기 화분과 식물들은요, 규소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토양에서 규소를 엄청나게 많이 빨아먹습니다. 보통 식물한테 필요한 거는 NPK라고 해서 질소, 인, 칼륨, 이게 이제 주요한 비료 원소인데, 이 규소는 주요한 원소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화분과 식물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제 양분 중에 하나고, 이 규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억새나 갈대숲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손을 베는 이런 이렇게 싹싹 쓸리잖아요. 그게 이 규소가 바로 유리의 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억신 물질이라서 유기물이 유기물이기는 하지만 분해가 잘 안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작년에 나온 이 억새 줄기가 지금 아직도 분해가 안 되고, 이 한여름 때 아직도 이제 9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작년에 나온 게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마침 여기 옆에 규소가 또 많은 식물 하나가 있는데, 속새예요, 속새. 네, 이거 속새입니다. 양치식물인데요. 자, 얘는 옛날에 뭘로 썼냐면 저걸로 썼어요. 그 우리 막 이렇게 쇠 이렇게 다듬는 줄 있죠? 예, 그걸로도 썼던, 그 쇠에다가 이걸 문지르면 쇠가 광이 나요. 그 정도로 단단한 식물인데 이것도 규소의 함량이 되게 많은, 예,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리나라에 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큰 위협을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인공적인 초지가 만들어진 데거든요. 인공적인 초지에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불입니다. 예. 이런 인공적인 초지에 일반적으로 이런 화분과가 많이 우점을 하게 되면, 이듬해 봄에, 원래는 우리나라에는 이듬해 봄이 되면 이렇게 마른 가지가 남아있는 식물들이 없어야 돼요. 대부분 다 지난 가을 지나고 겨울 동안 분해 안 되겠지만, 봄이 되면서 대부분 다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되고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불쏘시개가 돼요. 그래서 이런데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붙습니다. 초원에.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저 미국이라던가 호주라던가 이런 데는 들불이 한번 나면 아주 큰 재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위협이 바로 이런 식물들에 의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아직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데는 산불에 대한, 그러니까 들불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언젠가 한번 나면 상당히 크게 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행인 점은 여기에 외래종이 그렇게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래종 중에 목초로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저기 목초지 사료로서 들어온 애들. 걔네들은 우리나라에 혹독한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저기 시베리아라든가 이런 추운 지방에 있는 초지에서 들여온 식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동을 하고 나서 봄에 꽃 피고 나면 밀이나 보리처럼 이제 봄 되면 말라요. 그러면 봄에 여기가 마른 풀로 가득 찬 이런 풀밭이 돼 버리거든요. 거기에 불쏘시개가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외에서는 상당히 그 들불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호되게 당해본 적은 없는데 뭐 영동 지방에 봄에 산불 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도로 주변에 지금 많이 자라고 있는 목초들 그런 것들이 불쏘시개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예, 뭐 불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갈대가 이렇게 우점을 하고 있지만 어, 현재 이런 산조풀이라던가 아니면 억새 같은 약간 육상식물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갈대 같은 경우는 수생식물에 습지식물에 좀 더 가깝다 그러면 이 산조풀이나 억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건조한 데서 잘 자라는 식물들이거든요. 육상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상식물들이 지금 만약에 범위를 넓히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지역은 지금 천천히 육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육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천이 자체는 쉽게 일어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염분이 아직도 올라오고 있는 게 흔적이 저쪽 보시면 중간중간에 빈 땅 보면은 하얗죠. 네. 토양 색깔이 하얗죠. 근데 그거 조금만 파보면 회색으로 금방 바뀌는데 물이 지하에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표면에서 증발을 해버리면요. 물만 증발하지 염분은 그대로 남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하얗게 돼 있는 거는 다 소금이 집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염분이 올라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염분에 의한 수분 제한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은 쉽게 숲으로 변하진 않을 거예요. 바로 옆에 소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소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많은 양의 종자가 이쪽으로 매년 쏟아집니다. 매년 쏟아질 텐데도 여기가 쉽게 그 어린 싹 하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소나무 같은 것들도 거의 안 보이고 그래서 그 천이가 뭐 언젠간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빠른 시간 내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